11장 ISLM 모형의 도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0장, 소위 전기 변동 이론의 인트로덕션을 봤죠.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가 어떤 위치에 있고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건 전체적인 모습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사실은 총수요,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이름이 총수요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두 장에 걸쳐서 11장은 총수요 1이고 12장은 총수요 2입니다. 이고 그 총수요 곡선이 사실은 거시경제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총수요 곡선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ISLM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LM 모형을 11장에서 도출해가지고 12장에서는 소위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어떤 변동이 발생했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수요가 어떤 점으로 바뀌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게 11장, 12장 내용이고, 이게 뭐 소위 케인즈가 이야기한 소위 뭐 유효수요 정책이랄까, 아니면 거시경제 정책,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볼 것은 ISLM 모형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IS 곡선을 유도하는데, 이 IS 곡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인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좀 약식이지만 우리가 이미 그 1학년 때 배웠던 원론 거시에서 배웠던 대우자금 모형을 통해서도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메인은 이 균형 국민 결정 모형을 통해서 IS 곡선을 유도할 겁니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소위 경제 정책의 성수 효과, 성수 효과 같은 것을 볼 겁니다. 오늘 이걸 볼 거고, 또한 이제 ISLM 모형이니까 LM 파트는 화폐 부분입니다. 사실은 화폐 시장 균형입니다. IS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부분에서의 총수요 균형이죠. 총수요 균형이고, LM은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화폐 이론에서 나왔죠. 그래서 케인즈의 화폐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서 LM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SLM 모형을 가지고 이 ISLM 모형의 균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단기 균형입니다. 가격이 물가가 변화 없는, 물가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가를 변동시키면 P가 고정되어 있을 때 단기적인 ISLM 모형이 어떻게 소득과 이자율을 결정하느냐, 이런 과정을 ISLM 모형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P를 변화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ISLM 모형의 균형 자체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P에 따라서 바뀐 균형 Y의 관계가 소위 ISLM 모형에서 도출된 총수요 곡선, 우리가 10장에서 본 총수요, 그 커브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ISLM, 그 다음에 균형 변화. 개념은 지금 설명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 이론, 정부 구매 성수, 이제 성수, 멀티플라이어죠. 그죠? 성수 효과에 대해서 성수도 어떤 정책에 대한 성수냐, 소위 재정 성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정배 구매 성수. 그 다음에 조세 변화에 따른 성수 효과, 조세 성수, 뭐 그런 걸 보고, 그 다음 IS 곡선, ISLM 모형, LM 곡선, 뭐 이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 이 학습 배경으로서는 10장에서 앞에 장에서 총수요 및 총공급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앞에 장의 그 균형은 이 모형이란 것은 그 장단기 분석을 다 동시에 했습니다. 장기 분석도 되고 단기 분석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장기라는 것은 경제학에서의 이 거시경제학에서의 장기라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질적인 의미로서 장기는 물가가 신축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 뭐 모든 상품의 가격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반응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난 이후가 장기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게 되면 물가가 신축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충격에 따른 변화가 다 이루어진 이후라는 의미고, 또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물적인 균형을 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물적인 양, 생산량, Y죠. Y는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거시경제학 원에서 배웠던 소위 고전학파적인 그 경제의 결정 원리입니다. Y바는 주어진 자본 K바, 그 다음에 주어진 L바에 따라서 주어진 생산 기술에 따라서 나온 생산량이다. 그리고 이때는 실험률은 자연 실험률과 같다. U는 U바다. 그 이야기는 마찰적 실험만 존재하는 상태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가 머무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나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머무는 상태라는 것은 실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는 보기는 힘듭니다. 모든 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지향하는 포인트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모든 충격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반영되고 난 뒤라면 이제 이런 점이 된다는 건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어떤 충격이 났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막 반응해가 균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충격이 또 일어납니다. 경제에서 충격은 매일매일이다. 매일 매 순간에 일어납니다. 뭐 적은 충격도 있고 큰 충격도 있고, 매일 신문에 보면 뭔가 하면 큰 충격이 나와 있죠. 뭐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 뭐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게를 못 가게 한다, 뭐 거기다가 또 갑자기 뭐 통화량을 막 늘렸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장기금리가 막 올랐다, 뭐 주가가 폭락했다, 아니면 주가가 폭등했다, 뭐 그 주가는 매일 폭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시경제에 다 영향을 주는 충격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충격들에 대한 영향이 다 반영되고 난 뒤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지향하는, 그러니까 목표하는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의 균형점이다. 그리고 현실은 사실은 단기입니다. 현실은 단기입니다. 연속된 단계죠. 단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한데, 완전 신축적과 고정하고는 그 사이에 굉장히 넓은 이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반영된 상태다라는 거죠.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고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아니면 다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신축적이지 아니고 고정이 아니더라도 물가가 완전히 다 반영 못한 상태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굳이 나눈다 그러면 완전히 고정된 상태는 초단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 처음에 이 모델을 배울 때는 이제 모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물가가 고정된 것이 단기다, 단기에서는 완전히 고정이다 라고 이제 보고 이 모형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설명이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총수요 곡선이 우리가 10장에서는 수평선이었죠. 수평선이었는데 총공급은 수직선이고 장기 총공급은 수직이고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었습니다. 그건 물가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모형을 다 배우고 나가지고 좀 더 일반화하게 되면 총공급은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수요는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단기 총공급은 수평선뿐만 아니라 그냥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선이 총공급이 됩니다. 그 총공급 곡선이 수평이 아니라 우하향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요거 아닌, 그러니까 이까지 가는 단계에서 가격의 충격을 다 반영 못한 그런 상태까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서는 그냥 물가를 완전 고정된 걸로 본다. 극단적인 단계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은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하는 거죠. 제일 결정적인 차가 이겁니다. 생산량이 어디에 따라 결정되느냐? 여기에는 생산 요소, 기술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량과, 그러니까 생산 요소란 자원량, 기술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에서는 생산량이 그거하고 무관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쓰냐, 쓸 수 있는 여력, 소위 총수요죠. 총수요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앞에 거하고는 결정적인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실업률도 더 이상 고정이 아니다. 거죠. 실업률도 더 이상 고정이 아니다. 실업률은 생산량과 역관계에 있다. 그 이야기는 생산량이 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생산량이 줄면 실업률은 늘어난다. 소위 오쿤의 룰 아니면 이제 필립스 커브 관계 필립스 커브 물건 아니지만 오쿤의 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역관계가 여기서는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거시기작 1, 그 다음에 앞에 10장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번 2장, 11장에서 도출하는 총수요 곡선의 기초가 되는, 이 장에서는 총수요 곡선의 기초가 되는 ISLM 모형을 도출하는데, 이 ISLM 모형은 단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총공급은 수평이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0장에서 단기 총공급은 수평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그 단기 총공급의 수평이 되게 만드는 ISLM 그런 모형을 지금 도출합니다.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의 ISLM을 도출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모형을 도출하고 12장에서 이제 여러 충격이나 변화 아니면 옛날의 역사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는데 요 11장, 12장은 일단은 폐쇄경제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3장에서는 자꾸 움직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개방경제 모형에서의 ISLM 모형. 다른 말로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ISLM 모형은 13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ISLM 모형 도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IS커브를 도출하기 위해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서 설명된 모형입니다.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소득은 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단순한 폐쇄 경제 모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무리고 이게 잘못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이런 책을 보고 나가지고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정책을 했다가는 경제가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경제 운영의 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케인즈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먹히는 이유가 이럴 때의 독특한 이 배경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안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기 고전학파적인 그런 거시경제 결정 원리가 더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작동하는 원리고 이 지출에 따라서 소득이 잘 안 바뀝니다. 원한다고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또 잘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인즈가 이런 주장을 한 시대적인 배경, 즉 1929년 대공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정상적에서 크게 안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일반적인 상태라 그러면 이런 게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대공황같이 엄청난 경제 충격 아니면 경제 침체가 일반적인 변동에서 밑으로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밑으로 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소득은 지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왔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케인즈의 견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대공황 시의 상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주장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아니면 모형으로 만들어 봐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를 봅시다. 그러면 소득은 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 또는 뭐 생산량, Y는 그냥 지출이다. 그죠? 그러면 지출이 뭐냐? 지출이라는 것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게 더한 것이 지출이다. 그런데 이제 지출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게 계획된 지출이다. 하는 거죠. 계획된. 계획된 지출과 그 다음에 실현된 지출은 다릅니다. 계획된 지출이 있을 수가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집에서 뭐 어머님이 뭐 매년 가계부 언제든지 가계부를 쓰고 나름대로 매년 계획을 짭니다. 여러 개 경제적인 계획도 짜죠. 국가가 매년 예산안을 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국가를 봐도 뭔가 예산안을 짜자마자 바로 돌아서 가지고 추경하자 법석을 떨어집니다. 뭐 추경을 안 하더라도 1년 내내 그 예산과 살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결산을 보면 처음에 예산안대로 지출이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예산은 나름대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 계획보다 많이는 못 씁니다. 많이는 못 쓰는데 그러나 뭐 못 쓰고 집행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대부분 경우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더 계획보다 더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상보다 세금이 덜 그쳤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상보다는 적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등등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국가 살림 사례도 그렇고 집안의 살림 사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도 계획된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실현된 지출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과연 그 격차가 제일 심한 게 뭐냐 그러면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뭐 투자를 먼저 앞세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계획된 투자다. 지출이라는 것은 다 합치면 폐쇄경제라 그러면 뭐 굳이 국가경제 전체의 유형으로 나누면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해 나온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가게가 소비 용도로 쓰기도 하고 기업이 투자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는 국가 살림살이 공공재 공급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의 합이 결국은 계획된 지출입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거 세 개가 뭐 지출이죠. 각각의 지출이고 지출을 다 합치면 이거 세 개를 합친 겁니다. 합친 건데 이게 이제 PE, 지출이라서 E, expenditure의 이니셜가 써가지고 E라고 하는데 앞에 왜 P를 붙였냐 그러면 이거는 planned, 계획된. 그래서 PE라고 적었습니다. planned expenditure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사실은 계획과 실현과의 격차를 많이 보이는 변수가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죠.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그 팩터,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변동이 제일 심하냐 그러면 투자가 제일 심하다는 거죠. 이 세 변수, 소비, 투자, 그 다음에 Y, 소득이냐 뭐 GDP냐 생산이냐 소득이냐 똑같은 이야기죠. 이 세 개를 본다 그러면 뭐 이것도 상당히 변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 비해가 소비는 굉장히 변동이 약하다. 변동이 약하고 변화가 적은 변수고 투자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변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 Y의 변동이 나온 겁니다. 여기는 투자는 변동이 굉장히 심한 변수다. 자, 이게 이제 계획된 지출이고 Y는 실질 GDP고 실질 GDP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생산된 양이고 이게 결국은 실제 지출입니다. 지출이 이만큼 생산돼야지 결국은 이 생산된 것이 뭔가 그대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아니 뭐 재고가 남는데 라고 하겠지만 안 팔리고 남은 재고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의상의 문제인데 재고는 투자에 다 들어가 있죠. 재고는 다 투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Y가 생산된 GDP가 바로 CIG입니다. CIG죠. 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계획된
뭐 계획되지 않은 투자가 늘어났다. 생각보다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하고 격차가 많이 생겼다라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게 실질 Y고 그 다음에 CIG가 계획된 지출입니다.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 간의 차이는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하고 계획하고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안 팔렸다라는 얘기죠. 만들었는데 안 팔렸다. 안 팔렸다 그러면 재고가 늘어났고 그러면 계획되지 않는 재고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예상보다 더 많이 팔렸다. 예상보다 더 많이 팔릴 수가 없는데 더 못 만드는데 라고 하겠지만 뭐 더 못 만들었겠지만 재고가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재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재고가 적정보다 재고가 줄었다. 그거는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하고 계획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직이라는 것은 이제 사후적인 지출은 결국은 익스펜디처인데 이거는 사실은 GDP다. 생산이다. 결국 생산량이고 GDP고 사전적인 지출은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입니다. 결국은 균형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것이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입니다. 뭐 균형에서는 또는 사후적으로는 같아지는 겁니다. 사전에는 달랐지만 사후적으로는 두 개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모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각 변수를 그 변수를 설명하는 변수의 함수로 이제 바꿔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보죠. 지출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보 지출 각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소비는 뭐 잘 알죠.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이미 잘 알고 있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그래서 소비는 Y 빼기 T.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이게 가처분 소득이죠. 쓸 수 있는 소득의 함수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사실은 변수는 아닙니다.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하죠. 정책 변수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책 변수, 정부 정책 변수다. 그래서 그냥 지바다, 고정된 값이다. 거죠. 뭐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정책 변수다. 자, 투자는 이제 애매한데 일단은 투자는 고정시키십니다. 여기서 이제 고정시킨다는 것은 계획된 투자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어떻든 계획된 투자 I바가 고정됐다라고 가정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모형에서 보면 ISL의 모형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투자가 변화하는 부분까지도 설명합니다. 투자가 이제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요인은 투자의 내생 변수는 이자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의 비용인 이자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변수로서는 뭐 경기에 대한 예측이랄까,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뒤에 볼 것이고, 일단은 여기에는 계획된 투자는 어떤 외생적으로 결정됐다라고 그냥 아이바로 고정시킵시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세 줄로 나타내는 각 변수들의 행동 양태를 합쳐가지고 계획된 지출을 만들어 보면 계획된 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고 투자는 그냥 고정된 값이고 정부 지출은 고정된 값이다. 뭐 요거 세 개의 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획된 planned expenditure, 계획된 지출입니다. 자, 균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균형에서는 저 PE가 Y다. GDP Y다. 라는 거죠. Y는 계획된 지출이다. Y는 expenditure다. 균형에서는 Y입니다. 그러니까 이 E하고 이 P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Y가 여기는 그냥 지출입니다. 그냥 지출이죠. 지출인데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지출. 사후적인 지출이고 이 Y는 사후적인 지출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출이라는 것이 여기 E입니다. E가 실제 지출이고 계획된 지출이라는 것은 P이죠. B인데 균형에서는 실제 지출이 계획된 지출하고 같아집니다. 뭔가 그러면 이제 달라진 부분에서는 투자가 바뀐다든지 뭐가 바뀌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균형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림으로 그리는데 자, 균형식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의 노테이션은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는
XY 스페이스인데 수평축에는 소득, 산출량, Y를 놓고 그러니까 GDP라든지 그런 그 소득 또는 산출량 을 놓고 Y고 그 다음에 수직축은 계획된 지출, 플랜드 익스펜디처를 넣읍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서 유도했던 플랜드 익스펜디처, 계획된 지출 선을 끄면 선은 이런 선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선이냐 그러면 45도보다 완만하고 원점보다 위를 통과하는 점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이 PE 선이라는 것은 투자 정보 지출은 그냥 고정된 상수입니다. 상수고 뭐 그 값이 어떤 값인지 모릅니다. 이 위 어딘지는 모르죠. 어쨌든 0보다 위의 값이겠죠. 이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라는 것은 소득에 좌우되죠. 소득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뺀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형태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하지만 가처분 소득 1 늘면 소비가 1만큼 늘지는 않죠. 1보다 적게 는다. 그러니까 뭐 돈이 더 생겨도 맥시멈 써봐야 생긴 만큼 쓸 수 있고 대부분 예상 밖으로 돈 생기면 그중에서 일부 저축하고 일부만 쓰죠. 그 이야기는 가처분 소득이 늘면 1보다 작은 만큼 쓴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소비함수가 만드는 이 경사, 기울기는 1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가 좀 완만한 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뭔가 하면 C재료가 뭐 당연히 양수인 거고, 양수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0인 사람은 또 소비가 0은 아니죠. 소비가 어느 정도는 뭐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일은 잘 안 생기죠. 그게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든 가처분 소득이 0인 사람도 다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0은 아니고 양수죠. I도 양수고 G도 양수기 때문에 이건 0보다 더 위에 값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가처분 소득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소비, 소위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죠. 한계 소비 성향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저런 형식의 우상향하는 선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계획된 소비를 이 그래프에서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균형을 찾자. 균형 국민소득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제 균형 Y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죠. 모형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고, 여기다가 이제 균형을 찾기 위해 가지고는 균형 조건만 추가하면 됩니다. 균형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지출이 계획된 지출하고 같아진다. 또는 균형에서는 지출하고 소득이 같다라는 거죠. 계획된 지출하고 Y가 같다. 라는 것이 균형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태식이 아니라 그냥 조건이죠. 당연히. 균형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결국은 사후적으로는 계획된 지출하고 Y가 같아진 것이다.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도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선입니다. 그럼 그 선상에 있는 값들은 다 균형인 거죠.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같은 값이죠. 요 오른쪽으로 100 갔다 그러면 위로도 100 가면 그 둘 다 100 갖는 점. 이 점이란 것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꼭지점, 그 점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동일한 폭이고 그러면 둘 다 같은 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쭉 연결시키면 이게 균형 조건입니다. 균형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 조건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앞에 PE선에다가 이 균형 조건을 같이 그리면 이게 균형 조건이고 그러니까 PE, 계획된 지출이 Y하고 같아지는 이 포인트가 균형 조건입니다. 계획된 지출하고 Y하고 다를 건데 라고 하겠지만 하나의 계획된 점에 대해 가지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획된 지출 점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PE, 계획된 지출 함수는 한 점이 아니죠.
함수는 소득에 따라 쭉 변하는 값이었습니다. 계획된 지출이 함수가 된 이유는 투자나 정부 지출은 상수지만 소비가 함수였죠. 그러니까 계획된 지출은 소득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점이 아니고 존재할 수 있고. 그럼 그 계획된 지출이 소득하고 같아지는 점은 어떤 점이냐 그러면 그게 Y하고 같아지는 그런 45도 선상에 있는 점은 이 균형점이다. 그래서 이게 균형 조건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한 그래프에 합친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PE, 계획된 지출순하고 그 다음 균형 조건을 쭉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그리고 나면 요점, 두 선의 교차점, 이 점이 바로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균형 국민소득. 이 점이 바로 균형 국민소득이다. 하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이게 균형. 이 P선에서 균형이 있는 균형점이 어디냐? 이쪽 이 어떤 점이든지 사실은 Y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달성 가능하고 선택 가능한 점입니다. 그 중에서 소위 균형점이 어디냐라는 얘기죠. 그럼 그것은 양쪽 X, Y 점에서의 값이 같은 점. 뭐 굳이 이야기하면 이런 선을 꺼가지고 교차하는 점이다. 라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 국민 소득이 이 점에서 결정된다. 계획된 지출과 그 다음에 Y하고 GDP하고 같아지는 점이 균형 국민 소득이다. 이게 균형 국민 소득 결정 모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모형, IS 커브를 유도하게 되는 균형 국민 소득 결정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파생되는 지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팩트, 아니 중요한 아이디어죠. 성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부 구매 성수를 볼 건데, 정부 구매 성수라는 것은 자, 국가가 돈을 풀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몇 조, 뭐 작년에는 뭐 1차 재난지원금으로 예를 들어서 4조 원을 풀었다. 뭐 6조 원을 풀었다.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는 거죠. 뭔가 그게 늘어나가지고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거겠죠. 그럼 그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 먼저 이 모형에서 자, 정부 구매의 증가. 참. 자, 시작은 여기다. 뭐 앞에서 봤던 모형이고 균형이고 이게 이 점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점이 시작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정부 구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늘렸다라는 거죠.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재정 지출이 어딨냐? 그림에서 딱 보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G죠, 그죠? 이게 G바가 되겠죠. 이게 뭐 현재 우리나라가 뭐 160조 원이다. 그 정도인가? 아니, 어쨌든 그 정도 값이 됩니다. 뭐 몇백조 원 단위입니다. 몇백조 원인데 뭐 예를 들어 100조 원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돈을 더 써야겠다. 그러면 그걸 110조 원으로 늘렸다. 그렇게 되면 이 선이 계획된 지출이 위로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 늘어난 재정 지출만큼 그 높이로 요 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요 상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Y번에서 계획되지 않는 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G가 델타 G, G1에서 G2로 늘었다. 100조에서 110조 원으로 정부 지출을 10조 원만큼 더 늘었다. 그래서 델타 G가 10조 원이다. 10조 원만큼 늘었다. 그러면 모든 포인트에서 높이를 10조 원만큼 높입니다. 높여가지고 높인 뒤에 선을 이으면 이 빨간 선같이,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느리고 난 뒤의 계획된 지출선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의 새로운 균형은 어떤 점이냐?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이겠죠. 그러니까 G1에 있을 균형점은 요 점이었고 Y1이었고 G2에 있을 때는 균형점이 Y2가 되는 거죠.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요즘이 되죠. 여기서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늘림에 따라 가지고 Y가 Y1에서 Y2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게 포인트냐 그러면, 자, 이 높이하고 이 폭하고의 차이입니다. 이 높이하고 이 폭의 차이인데, 이 높이보다 이 늘어난 Y가 늘어난 폭이 더 넓다라는 거죠. 더 크다. 라는 것이 이제 어메이징하고, 또한 뭔가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다. 라는 거죠. 10조를 늘렸는데, 돈은 10조 썼는데, Y가 10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20조, 30조, 40조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그만큼 많이 안 늘어났겠지만, 끼케야 배 정도,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기 나름입니다. 그림 그리기 나름인데,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확 늘어납니다. 어떤 그림일수록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저 PE 커브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이 선에 가까울수록 아무리 가팔라도 뭐 45도선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완만하죠. 그죠? 완만한데 이게 가파를수록 Y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소위 저축의 역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파르다는 이야기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는 이야기죠.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이 Y가 많이 늘어납니다. 성취 효과가 높아진다.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지출을 늘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균형 Y가 늘어나더라 라는 것이 이 균형 국민소득 모형에서 우리가 보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늘어났느냐? 왜 늘어났느냐? 자, 자, 어떻게 늘어났냐 보면, 봅시다. 좋아요, 늘어났죠? 자, Y가 어떻게 저만큼 늘어났느냐? 라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봐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으로 로지컬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이제 균형 조건식에서 우리가 따져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된 Y 부분, Y 늘어난 부분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변화된 부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델타를 구했다. 뭐,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 부분을 다 나타내는 거죠. Y의 변화는 소비의 변화, 투자의 변화, 정부 지출 변화, 이거 세 개의 변화의 합입니다. Y는 이거 세 개의 합이기 때문에 Y가 변했다 그러면 뭐 이거 세 개들이 변했다는 이야기죠. 변했을 수도 있고 안 변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 세 개의 모든 변화의 합이 Y에 변한 겁니다. Y가 변했다 그러면 뭐 세 개 중에 어디에서 변화가 발생했는 거죠. 그래서 Y의 변화는 C의 변화, I의 변화, G의 변화의 합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 보면 I는 고정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는 고정됐다. I 바다. 투자는 외성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럼 I는 안 변합니다. 그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변화는 I는 무시할 수 있고 소비하고 정부 지출만 변한 겁니다. 뭐 소비야 뭐 이 정책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니까 뭔가 변한 게 확실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왜 변하냐? 정부 지출은 확실히 변했고 외성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G1에서 G2로 그만큼 변화시켰습니다. 소비도 변하죠. 소비가 왜 변하냐 그러면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 소득이 변하니까 소비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얼마만큼이냐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처분의 함수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소득에다가 MPC만큼이 늘는 겁니다. 세금도 알겠지만 물론 가처분 소득에는 세금을 빼야 되지만 세금은 여기는 고정된 값으로 본 겁니다. 정부 지출만 늘었지 세금은 늘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복잡하게 뭐 6문제 나오지만 균형 재정 승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세금도 정부 지출하고 같이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게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승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정부 지출만 변했으니까 세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화한 것은 소비함수 내에 있는 소득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소비가 변한 것은 거기다가 MPC를 곱한 만큼이 사실은 소비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C는 소비함수를 풀어가지고 다시 쓰면 MPC 곱하기 델타 Y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럼 다 왔습니다.
Y의 변화분은 Y가 얼마나, 소득이 얼마나 변했느냐. 즉, 정책, 재정 지출이 늘어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영향을 줬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게 있죠. 델타 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쪽에 묶어가지고 한쪽에 넣어가지고 묶는 거다. 거죠. 그러면 그걸 묶으면, 이걸 왼쪽으로 보내면 이 1 빼기 MPC 곱하기 델타 Y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델타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또 다시 쓰면 이게 어떤 그 상수 값이니까 이걸 양변에다 나누면 델타 Y는 1 빼기 MPC 원분의 곱하기 델타 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식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델타 G 한 단위 늘면 델타 Y가 얼마나 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델타 G 한 단위 늘면.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1조 늘리면 Y가 얼마나 변하느냐라는 거죠.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식이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5다. 그러면 정부 지출 1조 늘리면 소득이 5조 는다. 이게 3이다. 그러면 이게 1조 늘리면 소득은 3조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거 정책 효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이 값은 그럼 어떤 값이냐? 그럼 왜 이게 이제 1보다 적을 수는 없느냐? 적을 수는 없죠. 그리고 MPC는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은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 값이라는 것은 이 1 빼기 0에서 1 사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분명히 1보다 적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적은 0에서 1 사이 값이 되죠. 이게 만약에 MPC가 0.5다 그러면 이거는 0.5, 1 빼기 0.5는 0.5죠. 그러면 이 값은 2가 되고, 만약에 MPC가 0.8이다 그러면 1 빼기 0.8 그러면 0.2가 남죠. 0.2분의 1 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값이 됩니다. 자, 정비국분 상수. 지금 설명한 거죠. 지금 설명했는데, 그 앞에 그 시기, 정부 지출이 1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소득 크기가 된 거죠. 소득 크기가 된 건데, 그 성수라는 것은 그 앞에 붙어있던 딱 요겁니다. 요걸 성수라고 합니다.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을 성수라고, 정부 구매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요게 1 늘었을 때 Y가 늘은 액수, 늘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 구매 성수입니다. 뭔가요? 또 이걸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에다가 델타 G를 양변에다 나눴죠. 나누면 델타 G분의 델타 Y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아까 그 괄호 속에 있는 이 값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 구매 성수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죠. 데피니션이고, 그 다음에 값은 이게 됩니다. 이게 정부 구매 성수의 값입니다. 값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정부 구매 성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한 단위는 정부 지출 1 늘었을 때 Y가 얼마가 늘었느냐를 나타내는 이 식이죠. 그죠? 이 식이, 이 정의가 바로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값을 구해본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같이 MPC가 0.8이다 그러면 1 빼기 0.8 하면 0.2죠. 0.2분의 1이라 그러면 5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정부 지출 1 늘면 소득이 5가 늘어난다. G 증가는 소득을 5배 증가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정책이 파워풀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부 구매 성수입니다. 자, 이제 성수에 대한 설명은 잠시 한 3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3분 정도 쉬고 12시 3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정부 구매 성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성수다. 1 빼기 MPC분의 1이다. 이게 정부 구매 성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성수가 왜 1보다 크냐라는 거죠.
투입한 세금보다 효과가 왜 더 크게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초의 G의 증가는 Y를 똑같은 크기로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G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정부 지출이 1 늘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Y가 당연히 1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지출 는 만큼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승수가 1보다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이 늘어나가지고 Y가 1이 늘어났다 그러면 Y가 늘어났죠. 소득이 늘어났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뭔가 하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죠. 소비가 늘어나면 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또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그 반복의 정도가 뭔가 하면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니고 점점 줄어듭니다. 반복은 되지만 그 강도는 점점 줄어들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이 된다. 왜 더 안 커지고 줄어드냐라고 이야기하면 MPC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Y가 1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 것은 1보다 작죠. 0.8 아니면 0.7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게 0.7 늘어났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도 0.7 늘어납니다. 그 다음 소득이 0.7 늘어나면 그 다음에 그 0.7에 또 0.7만큼이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77, 49, 0.49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론 이제 그 폭은 줄어들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미치는 최종적인 효과는 처음의 정부 지출, 처음에 1만큼 늘어난 것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정부 지출이 늘어난 1보다는 훨씬 더 소비 증가를 통해 가지고 더 크게 늘어납니다. 뭐 이 과정은 이제 정부 지출 성수나 아니면 조세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 결국은 이 소비가 늘어나 가지고 다시 소득을 늘리는 이 과정, 그걸 가지고 이제 성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반복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태초의 효과보다 성수가 더 커지는, 태초의 효과가 더 커지는, 즉 성수가 1보다 더 큰 그런 일이 발생하죠. 자, 그게 이제 성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 정부 재정 성수, 정부 구매 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1보다 크냐. 그 다음 두 번째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세 성수입니다. 조세 성수. 세금 변화도 동일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세분화시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넓게 봐가지고 재정정책 범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나 아니면 방향은 반대겠죠.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같은 영향을 줍니다. 결과가 똑같진 않지만 방향은 똑같은 그런 정책 효과를 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세금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냐. 방향은 정반대인데 어쨌든 정반대 걸 봅시다. 세금이 늘어난 경우를 봅시다. 세금 늘어난 경우. 아까 정부 지출이 늘어난 걸 봤는데 동일하게 세금도 늘어났다. 조세의 증가. 그렇게 되면 원래 균형은 이 까만 선 균형 이 점이 원래 균형이었습니다. 원래 균형이었는데 여기서 세금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 CIG 세금이 이 속에 어디 있냐라는 거죠. 여기는 이건 균형 조건이니까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 중에 직접으로는 안 보이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비 안에 숨어 있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소비는 Y 빼기 T의 함수다. 그러니까 그 속에 T가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C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금이 늘면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이 줄죠. 돈이 줄고 그래서 소비가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가 C1으로 떨어지는 거죠. C1을 줄죠. 그럼 그 폭만큼 모든 부분에서 C1이 줄게 되죠. 줄게 돼가지고 이게 새로 된 세금이 늘어나고 난 뒤, 그러니까 세금의 이 폭이 얼마 폭이냐 그러면 델타 T가 아닙니다.
이 폭은 델타 t가 아니라 세금이 1조 늘었는데 그럼 이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1조가 아니라 이때는 1조에다가 1 빼기 nps입니다. 그게 소비가 변한 부분이죠. 저 높이는 소비가 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8이다. nps가 0.8이다 그러면 이건 0.8조만큼 이 높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때 새로운 균형은 이 균형식과 균형 조건식과 교차점인 이 점이 새로운 균형식이 되죠. 그래서 옛날의 이 Y1에서 새로운 균형 Y2로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이 감소하는데, 자, 여기도 이제 뭐 아주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Y가 그러니까 이 늘어난 것보다 이 늘어난 게 물론 세금 늘어난 것보다는 더 적습니다만은 더 적습니다만 여기 이것보다는 Y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 더 줄어들었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도 두드러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금을 줄이면 세금을 늘렸단 말은 그만큼 세금을 통해 가지고 뭐 재정을 더 흑자를 만들었다든지 국가가 빚을 갚았다든지 뭐 어떤 용도로 쓴 거죠. 그만큼 세금을 더 국민이 합의하면 더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거뒀는데 세금을 거뒀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10조만큼 거뒀다. 그런데 세금 10조 거두는 과정에서 GDP는 20조만큼 줄었다. 그러니까 얻는 돈보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얻는 돈보다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GDP의 감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성수효과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수효과도 이게 일의적으로 뭔가 하면 플러스 방향만 볼 수가 아니라 성수효과도 마찬가지죠. 정부 지출이 늘어가지고 늘면 거기에 따라 성수효과가 크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부 지출이 줄면 거기에 따른 반대로 소득을 줄이는 성수효과도 동일하게 그렇게 크지는 겁니다. 일의적으로 항상 일정 방향으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이 조세 정책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것도 이제 이 조세 성수를 구하는 것도 앞에 재정 성수하고 동일한 겁니다. 결국은 소득이 변하는데 이건 소비, 투자, 정보 지출의 변화의 합입니다. 합인데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투자는 앞에하고 동일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델타 I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부 지출도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G도 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득 변화는 소비 변화밖에 없습니다. 소득 변화는 소비 변화고 이 소비 변화는 이걸 식을 풀게 되면 소비 식을 풀면 NPC 곱하기 델타 Y 빼기 델타 T가 됩니다. 델타 T. 물론 아까 앞에서 그 정부 구매 성수를 구할 때는 델타 T가 0이었기 때문에 이걸 날려버리고 NPC 곱하기 델타 Y라고 적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델타 T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델타 T가 살아 있습니다. 조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Y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양변에 델타 Y가 있으니까 이걸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 빼기 NPC 곱하기 델타 Y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NPC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Y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것만 오른쪽에 적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델타 Y가 얼마 변했느냐라고 보면 소득 변화는 결국은 1 빼기 NPC 분의 마이너스 NPC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성수인데, 요 부분이 성수인데, 자, 조세 성수. 조세 성수라는 것은 세금 한 단위 늘음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득의 변화분. 소득 한 단위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의 변화분을 조세 성수라고 합니다. 조세 성수는 고식을 델타 T로 다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의 정부 구매 성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사인이 반대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차이죠. 그러니까 세금과 정부 지출은 정반대 방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의 사인이 반대다라는 것은 뭐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의 크기도 좀 다릅니다.
값의 크기가 정부 그 구매 성수는 이 분자가 1이었죠. 분자가 그냥 1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1이 아니라 분자에 MPC가 있죠. 분모는 같습니다. 1 빼기 MPC. 두 성수에 다 똑같이 1 빼기 MPC라는 동일한 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만 다르다. 분자 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MPC고 그 다음에 사인은 반대다 라는 것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동일하게 MPC가 0.8일 때를 구해보면 이게 0.8 넣으면 1 빼기 MPC 0.8 넣으면 0.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 넣으면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 그 이야기는 세금을 예를 들어가 1조 더 징수를 하게 되면 GDP는 4조가 준다. 라는 거죠.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되면 GDP가 4조가 된다. 뭐 반대로도 할 수 있죠. 세금을 1조 깎아주면 GDP는 4조가 는다. 라는 거죠. 반대로 본다 그러면 세금을 1조 깎아주면 GDP는 4조 늘고 반대로 세금을 1조 더 걷어들이면 GDP는 4조 준다. 라는 것이 이 관계의 의미입니다. 조세성수. 자, 조세성수는 음수다. 왜냐하면 세금을 늘리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소득을 감소시킨다. 아까 본 성수효과. 소비 늘고 소득 늘고 다시 소비 늘고 소득 느는 그런 관계가 조세 증가는 반대로 정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줄면 소비 줄고 소비 줄면 소득 줄고 다시 또 소비 줄고 소득 줄고 이런 이 반대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또한 조세 성수는 절대값으로 1보다 크다. 조세의 변동은 소득의 성수 효과를 가져온다. 동일하게 성수 효과는 존재합니다. 성수 효과는 존재하는데 이제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절대값으로는 1보다 크다. 그런데 이 성수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 성수는 정부 지출 성수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절대값으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부호는 무시할 수 있고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 값으로 어디가 큰지를 판단할 수 있죠. 정부 지출 성수는 분자의 1이었는데 이 조세 성수는 분자의 1 빼기 MPC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적게 됩니다. 왜 이게 정부 지출 성수보다 작냐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최초의 효과를 보자는 거죠. 소비자들은 최초의 효과가 삭감된 조세의 일부분을 저축하므로 조세 삭감으로 야기되는 최초의 지출 증가는 동일한 정부 지출 증가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성수효과 과정을 보면 처음에 정부 지출이 1조 늘면 당장 소득이 1조 늡니다. 그런데 세금 1조 늘면 당장 소득은 1조가 안 늘죠. 세금 1조 늘면 MPC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1조 줄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1조 늘어나지만 그걸 그대로 소비를 안 하죠. 그 중에서 1 빼기 MPC만큼은 저축으로 빼놓고 MPC만큼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 소득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첫 효과부터가 두 개가 차이가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효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효과 차이 나는 만큼 두 성수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성수가 뭐 좀 더 크고 그 조세 성수는 정부 지출 성수보다는 작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관한 연습. 이걸 그래프로 이용해서 투자의 증가와 균형 소득 및 균형 생산력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자, 봅시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읽어보면 될 것이고,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Now you try. 여러분들을 보고 한번 트라이 해보라. 라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교재 박스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해보시면 될 것이고,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은 IS 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IS 곡선을 여기서 한번 유도해 봅시다. 자,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 균형식에서의 Y입니다. Y. 자, IX 곡선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왜 IS냐? 인베스트먼트 세이빙 커브입니다. 투자하고 저축 곡선입니다. 투자하고 저축 곡선이고, 이것은 이자율하고 소득의 관계입니다.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죠.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바뀌죠. 뭐 저축도 바뀔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왜 이런 걸 나타냈냐? 왜 이런 걸 나타냈냐? 결국은 가격 변수하고 거시경제를 보려고 그러면 제일 메인은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아니면 물가 수준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격 변수가 보려고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자율하고 소득 관계를 보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이제 소위 불경기 모형입니다. 불경기 모형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모형이죠. 대공황같이 굉장한 이 공황 상태에서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나 있는 상태고 가격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상태. 가격이 가격 기능으로 작동을 잘 안 하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뭔가 하면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소득의 관계를 본 것이 이 IS 곡선입니다. 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단기 모형이다. 단기에서는 P는 고정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P는 고정 상태에서 본 모형인 거죠. 이 IS 곡선은 이자율과 소득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이 IS 곡선의 정의는 재화시장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점을 연결하는 곡선입니다. 즉 실제 지출하고 계획된 지출이 같아지는 이게 균형이죠. 그죠? 이걸 연결한 것인데 이렇게 되는 점들인데 이게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Y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에다가 이 관계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딱 요겁니다. 요거. Y는 GDP고 이게 이제 지출, 계획된 지출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세 개 합이죠. 합인데 뭐 소비는 누누이 본 거 그대로고 정부 지출 그대로죠. 자, 여기에 I가 투자가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I 바를 썼는데 이제는 I는 이자율의 함수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어디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다. 그리고 투자가 이자율의 함수다. 라고 이제 조금 더 모형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일반화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이 이자율하고 이 균형 Y하고 관계가 바로 IS 곡선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균형식에서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외생변수로 고정시키는 것을 포기를 하고 투자를 이자율을 함수로 이제 더 일반화시킨 뒤에 그 다음에 그 이자율과 거기에 따라서 균형 Y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관계가 바로 IS 곡선입니다. 자, 그걸 이제 도출을 해보면 이 앞에서 쭉 봤던 균형 국민 소득 결정 모형 S의 균형 구하는 식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자율이 R1이었다. R1이었을 때 뭐 계획된 지출선이 이런 선이었다. 그러면 그때 균형은 이 점입니다. 균형 Y는 이거고. 자, 이게 균형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Y1이다. 그러면 우리 IS 곡선을 그리는 스페이스를 이런 스페이스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수평축은 Y이고 수직축은 R이다. 가격은 보통 수직축에 하고 수량은 수평축에 하죠. 그죠? 그래서 YR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R이 R1일 때 Y는 이렇게 Y1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R이 변한 경우 이자율을 R2로 낮췄다. 그러면 Y가 여기 있을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이것보다 왼쪽에 가면 우상향하고 같은 점이다 그러면 Y가 변화 없다 그러면 이거는 수직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보다 Y가 더 커진다 그러면 이런 우하향하는 그런 IS 커브가 나오겠죠. 그래서 더 낮은 R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Y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이
균형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더 낮췄다. 이자율을 더 낮추면 투자는 더 늘어나죠. 이자율이 낮으면 그때는 투자 비용이 주니까 그전 같으면 투자 비용 때문에 투자 못했던 부분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죠. 요즘은 뭐 개인들이 엄청난 온갖 뭐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엄청난 지금 소위 투기의 열기입니다. 거의 어떻게 봐가지고는 금융시장이 미쳐가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투자로 돈 벌겠다고 지금 눈이 시뻘개가 돌아가는 거의 광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이래 됐느냐 따져보면 이건 지금 제일 큰 논의는 낮은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 어떤 시대에 비교해서도 지금 낮은 이자율이 유지된 거죠. 그게 이제 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낮게 계속 유지해가지고 자산 가격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맞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두고두고 우리가 한번 논의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 완전히 이 싹 트고 있는 이 비용은 감당 못할 지금 비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상화되는 단계에서는 엄청난 뭐 충격이 올 겁니다. 충격.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책해가지고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라는 거죠. 그 비용은 결국은 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 들여가지고 좋아졌다 그러면 나중에 그 비용을 낸 비용을 다시 회수하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질 때는 그 엄청난 아마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는 늘어난다라는 거죠. 기업의 설비 투자도 그렇고 아니면 뭐 개인의 뭐 이 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투자가 늘어났다는 말은 PE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이 선이 이거보다 늘어난 투자만큼 이 높이만큼 이 위에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선이 되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되죠. 이 점이라는 것은 Y는 Y1보다 더 오른쪽에 Y2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R2에 상응하는 Y는 Y2. 그러니까 왼쪽도 아니고 같은 점도 아니고 더 오른쪽의 점 Y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쭉 균형 Y를 쭉 찾아가지고 점을 찍은 뒤에 연결시키면 이런 우하향하는 IS 커브가 나옵니다. 즉 IS 커브는 Investment Saving Curve. 이것은 이자율하고 소득하고는 역의관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득은 늘어나고 이자율이 높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관계다. 그게 이제 소위 통화정책의 본질이죠. 통화정책을 왜 하느냐.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대부분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푼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풀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난 것이 이 IS 커브입니다. 우하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IS 커브를 도출할 수 있죠. 자,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기울기가 하향하는 이유는 이자율 하락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도록 해서 계획된 총 지출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더 이상 뭐 그러니까 투자할 수 없던 그런 고비용 투자마저도 지금은 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리는 거죠. 또한 재화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증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IS 곡선하고 대부 자금 시장 자금 모형을 봅시다. 뭐 이걸 이제 비교해 보는 이유는 같은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자, 대부자금 시장은 대부자금 로너블 펀드의 공급자 수요자가 있죠. 그래서 대부자금의 공급자는 저축에 있는 돈이 소위 빌려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대부자금의 공급 저축이고 그래서 대부자금 공급을 S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S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축하는, 가게가 저축하는 것도 있고 뭐 기업도 저축하죠. 그 다음에 국가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저축이라는 것은
플러스 저축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저축도 포함하는 겁니다. 국가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정 적자가 많다. 그러면 그때는 저축이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의까지 포함한 저축인 것이고, 대부 자금의 수요는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인데 이 투자 수요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뭐 개인의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구입, 신규 주택구입은 우리가 정의상 투자에 집어넣습니다. 가계의 지출이지만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집어넣죠. 등등 넓게 봐가지고 개인들의 투자도 여기다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 자금 모형이죠. 자, 여기서 본다 그러면 저축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균형이 여기다. S원만큼 저축이 있고 이자율이 R원이 있다. 그러면 균형이 여기있습니다. 여기서 대부 자금 시장에서 저축이 줄었다. 저축이 줄었다. 그러면 뭐 저축이 준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 정부 저축이 줄었다. 그렇다 그러면 S가 S2로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재정 지출이 늘었다. 재정 지출이 늘면 그건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줄어든 거죠. 정부 저축이 줄고 총저축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S가 S2로 가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새로운 균형이 이래 되죠. 이걸 이제 IS 곡선에 본다 그러면 IS 곡선에서 정부 지출이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 이거는 IS 곡선에서는 요점에서 요점으로 갖는 건데 자 봅시다. ISLM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총수요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재정 정책이 어떻게 IS 곡선을 이용시키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봅시다. 여기에서 정부 지출이 늘었다. 그러면 지원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변화 이전의 균형은 이 점이다, 이 선이다. 그러면 균형은 이 Y1이죠. Y1은 이 균형인데 여기서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 뭐 물론 그러고 이때 Y1이라 그러면 이때 균형이 어떤 뭐 R1이라는 이 점이 있을 겁니다. R1에서의 Y1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 지원이 지출로 늘어나면 이 사전적 지출, 계획된 지출 수준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됩니다.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되고 이 점에서의 Y는 Y2가 되죠. Y2가 되는 거죠. Y2가 된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물론 IS컵을 이야기하지만 이자율은 변화가 없는 거죠. 이자율 변화 없이 단지 이제 정부 지출 변화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정부 지출 규모에서 IS 커브가 어떻게 바뀌는지라는 것은 이때는 이자율은 변했기 때문에 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자율인데도 불구하고 Y가 Y1보다 더 큰 Y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이동폭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IS 곡선의 수평 이동폭은 이만큼 되는 겁니다. 즉 정부 지출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Y가 늘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수 효과죠. 그 성수만큼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만큼 Y가 Y1에서 Y2로 이동한다.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것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균형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IS 커브로서는 사실은 이 선이 여기 그림이 없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 경우는 정보 지출이 아니라 다른 건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정책에 따라 가지고 IS 커브는 어쨌든 이겁니다. 재정 정책에 따라 가지고 IS 커브 이동은 이 IS 커브도 마찬가지죠. R과 Y의 변화 이외의 모든 변화는 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이걸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죠.
이동시키는데 정부 지출이 늘면 IS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정부 지출이 줄면 IS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IS 커브의 이동 방향이 정부 지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세의 변화. 조세의 변화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데, 이게 또 동일합니다.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이제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세금과 정부 지출은 정반대 방향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금을 늘리게 되면 소비가 줄게 되죠. 소비가 줄기 때문에 IS 커브는 소비가 준다는 것은 소득이 주는 거니까 뭐 IS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 이동 폭도 동일하게 앞에서 배웠던 성수효과하고 동일합니다. 성수효과식하고 동일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IS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IS 커브, 그러니까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세이빙 관계, 소위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한 추정했던 그 제일 큰 효과, 그러니까 성수 효과를 보여주는 IS 커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